시작하시죠.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받으셨어요? 핸드아웃 받으신 거 피시고 교재에도 오늘 복사해 준 걸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책이 아직 미국에서 안 건너왔대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스웨저 노트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커리큘럼북으로 안 나갈 거예요. 거의 다 스웨저 노트로 저희 진도 나갈 예정이고 일단 복사해서 받으신 교재가 287페이지부터 아마 복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네, 287페이지부터 보시면서 핸드아웃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 많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핸드아웃 보시면서 가볍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레벨 2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가볍게 보고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계속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하네요. 지금 과목 이름이 바뀌었죠. 코퍼레이트 이슈어스라고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재무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과목명이 나왔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드아웃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업 입장이 있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파생이라든가 뭐 대체 투자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투자는 물론 주식, 채권, 파생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공장이라든가 시설 설비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유형자산류의 또는 프로젝트류의 성격의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R&D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과연 내가 여기에서 충분한 프로핏,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코퍼레이트 이슈어스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 이거와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거기 있는 것들 거의 다 그대로 쓸 겁니다. 일단 자금 조달 먼저 해야 되겠죠.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딱 두 군데에서 자금을 조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가 있냐면요. 일단 차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거예요. 론 형태로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 동업자를 모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쉐어 형태로, 그래서 에쿼티 형태로, 즉 share purchase, 주식의 형태로 이거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돈을 빌려주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debt holder,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equity holder가 되겠고요. 또는 shareholders, 주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돈을 빌려요.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밸런시트에서 또는 재무상태표에서 여기에 asset과 liability와 equity 섹션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부채 섹션과 자본 섹션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데빗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크레딧 사이드, 이 오른쪽 사이드를 딱 놓고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부채로 조달했는지 자본으로 조달했는지 따라서 이쪽 섹션을 가지고 기업의 파이낸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얼마를 조달했는지 그게 여기에 있는 크레딧 쪽에 묻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투자를 하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장, 기계장비, 설비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조달했으면 그 100억을 내가 예를 들어 현금으로 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금융상품 형태로 들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PP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재고자산으로 들고 있는지 이쪽 섹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조달한 자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송한데 에어컨 온도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이거를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산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섹션을 다시 얘기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자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이 되는 거죠. 인베스트먼트 섹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레벨론에서 회계에서 배웠을 때 레벨론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 배울 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으로 조달을 하든 빌리는 거죠. 차입을 하든 또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든 또는 그거를 갚는 활동 자체가 다 뭘로 보고가 되냐면은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y, 재무의 활동으로 보고가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나 기계장비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그 다 쓴 공장이나 기계장비나 토지 같은 것들을 매각하는 거는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고가 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한 현금을 가지고
기업들은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재고자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걸 팔아가지고 AR, 매출채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매출채권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현금의 형태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뭐를 보여주냐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Operating Activity, 운영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으로 나눴을 때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이쪽은 Financing, 그걸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Investing,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업활동이 여기에 살짝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업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영업활동에 대한 손익을 이쪽에다가 정리해놓은 게 손익계산서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Profit and Loss Statements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매출액이 발생할 거고 여기에서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가 발생하면은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이 발생할 거고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판매 관리비가 발생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인 Operating Income,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들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타 손익 항목들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자와 텍스를 빼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겠죠.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이 결국엔 다시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요. 이 당기순이익은 이쪽에 있는 Retained Earning으로 가가지고 이익 이용으로 꽂혀서 다시 한번 투자가 되는 재원이 되겠죠.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는 Net Income은 이쪽 투자가 돼가지고 Retained Earning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투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업이 자금의 흐름, 즉 투자가 돼가지고 조달을 해가지고 투자가 돼가지고 운영을 해서 다시 한번 유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재투자가 일어나고 또다시 운영이 돼가지고 기업이 사이즈가 커지는 이 오퍼레이팅 사이클에서 지금 Corporate Issuers, Corporate Finance라고 제가 얘기해도 그냥 이해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재무관리니까. 이 Corporate Finance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단원들이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단원은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갈 캐피럴 버지팅 단원이 있을 거예요. 캐피럴 버지팅의 단원은 자본 예산이라는 단원으로 내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죠. 또 A 프로젝트랑 B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 많이 버는 프로젝트 하는 게 유리하겠죠. 즉 조달해가지고 투자해서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캐피럴 버지팅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캐피럴 버지팅 다음에는 이쪽 섹션과 이쪽 섹션을 살펴보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부채로 조달할 수가 있고 자본으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로 조달할 때랑 자본으로 조달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채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업이 무조건 터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업자를 구하겠어요? 아니면은 내한테 돈을 빌려줄 대출자, 채권자를 구하겠어요? 당연히 채권자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억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자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내가 다 갚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고정비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고정비에선 뭐가 생겨요?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고요. 즉, 이 고정비로 깔리는 부분만 내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위에 나는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고정비 효과,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부채는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각대를 낮출 수도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첫 번째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자 비용에서 이거 레버넌스 배웠었는데 감세 효과 생기잖아요. 그죠? 이자 비용을 내면 낼수록 세전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부채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본으로 조달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채와 여기에 있는 이 자본의 비율을 우리가 믹스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믹스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는 게 두 번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이게 투자가 돼가지고 운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보가 될 거라는 거죠. 유보가 될 때 이 유보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일정 부분을 뭘로 돌려주냐면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같은 형태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2018년도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돈이 100조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 16, 17, 18 계속해서